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재반격을 예고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작은 행위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하고 광범위하며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미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보조를 맞춰 6월부터 올해 안에 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기존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전망에서 후퇴한 겁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거듭된 금리 동결에 이어서 시중은행 간의 담보대출 프로그램인 중기유동성 지원창구 MLF를 통해 유동성 축소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해선시대 해외 선물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이 리스크 요인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 물가에 이어서 소비 지표도 예상치를 웃도는 상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달러 인덱스 역시도 4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중동의 위기를 주시하고 있으면서 유가와 골드에 대한 전망을 높여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에 걸쳐서 골드가 온스당 3,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금 시장을 흔들릴 수 없는 강세장이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연말의 목표 가격을 2,7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상품별로 중장기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단타 전략까지 다양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대 지수는 조금 전에 10시 30분 불확실성 안에서 혼조로 출발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경제지표 일정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해외 선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29조 6,29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1분기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대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한 모습이 집계됐습니다. 공상과 광산, 공공시설의 총 생산량을 집계한 1분기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5%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입니다. 유로존의 2월 무역 수지는 236억 유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1월 114억 유로와 비교했을 때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3월 산업 생산은 0.4%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해선시대 남한산성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터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한산성입니다. 요즘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더욱더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불확실성만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중동 리스크, 우리가 어떻게 이런 리스크를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고 또 빠르게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사실 좋은 소식을 거뒀다는, 성적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이번 주도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이번 달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좋은 성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따졌을 때는 수익 나는 날도 있고 손실 나는 날도 있겠지만 손실 나는 날은 극히 드물고 전체적으로 한 달로 기준으로 보거나 1년으로 봤었을 때 계속 1월, 2월, 3월 다 수익 마감을 했고요. 이번 달도 계속해서 지금 4월 15일 기준으로 수익으로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쉽게 매매를 하는지 그만큼 내공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거래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편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초보라도 조금만 기본 상식만 있으면 해내실 수가 있고 제2의 월급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 남한선상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하면 또 많은 걸 여러분들이 간접적 경험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수익 또한 여러분들이 두둑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학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품별 시세를 알아보고요. 이슈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시 47분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는 우상향 기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0.12% 강보합세 정도 보이면서 17,897포인트 선 정도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가지고 온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포모 랠리 끝나가나 가격에 대해서 절반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투자자들의 포모 열기가 식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절반 가까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요, 미즈호 증권의 댄 도레브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최근의 랠리가 곧 풀릴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연초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48%나 급등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비트코인은 최근 몇 달 동안은 상승세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감기 이벤트도 있고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지난달 중순에 73,800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2차례 이하에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84%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 최근 한 주간 12% 정도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도 급락세를 펼치고 있다는 기사 내용서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할 때만큼 기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관련 기사를 제가 함께 좀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가상자산 전체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상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상 크게 투자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만큼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나온 어떠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또 신뢰를 못 하겠지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지금 우리가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같이 해오면서 그만큼 검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어떠한 자산군에는 편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현물 ETF도 승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온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내지는 여기서 말하는 당분간은 1, 2년이 아니고 향후 그래도 10년 이상은 좋은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자산으로 한 축을 아마 계속해서 그 위상을 이어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69% 폭락을 전망했던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요, 근거를 살펴보니까 수익률의 자원이 없고요, 또 기본적으로 포모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상승론자를 살펴본다면요, 사실 비트코인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만큼 그 부분에 투자 포인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사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사실 한정된 자원에 투자한다는 심리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모든 뭐 우리나라 주식이 됐던 어떠한 인덱스 상품이 됐던 뭐 상품이 됐던 보면 모든 건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을 당연히 받게 돼 있겠죠. 그래서 먼저 서두에 말씀한 69%의 폭락, 이건 좀 과한 어떠한 가설인 것 같고, 제가 누누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반감기가 왔고, 그 다음에 ETF 승인이 되면서 호재가 연달아 있으면서 올 한 해만 91%, 그러니까 2024년도 들어가지고 91% 정도의 상승률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봤을 경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슈퍼 개미들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몇 개 정도는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도 반감기가 되면 반감기 된 시점에서 6개월 동안은 이상하게도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를 보였어요.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모두 반감기를 통과하면서 반대로 6개월 동안 조정을 줬고, 6개월 후에 뭐 1000%, 뭐 400%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25일 기점으로 지금 반감기가 도래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좀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10월까지는 기다려라, 내지는 10월까지는 조금씩 한 달에 뭐 적금 든다는 식으로 소액으로 매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게 지금 2024년도 최저점이에요. 2024년도 최저점에서 지금 이 가격까지 올랐는데, 이 가격까지가 대체적으로 9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비트코인과 달러예요. 그 다음에 일봉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어떠한 기술적 분석으로 좀 우리가 설명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도 붙고 자금도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다른 인덱스 상품처럼 굉장히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단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61.8%에서 1차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고, 어제 그저께 지금 이란 전쟁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이 자리도 61.8%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 박스 구간으로 아마 물량이 대거 많이 몰려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8.2선인 52,000달러 여기까지는 한 번 더 터치를 하러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금리 인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현재 6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금리 인하설에 무게감이 두고 있는데, 7월쯤에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금리 인하가 돼야 시장에 그만큼 자금이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그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뭐 비트코인이 됐던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됐던 이런 위험 자산군에도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급락은 없다.
하지만 반감기 시즌이 지나면서 6개월 정도는 조정 국면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뭐 비트코인 못 사가지고 한참 뭐 뉴스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뉴스로 비트코인이 떠들썩했었죠. 그때 박탈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군은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몰빵으로 하는 그러한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고 아무튼 6개월 동안은 어떠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하단은 52,000달러 내지는 47,000달러까지 조정을 주고 이제 7월쯤에 살짝 이 조정 국면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뭐 폭락을 한다. 내지는 더 상승을 한다. 두 가지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폭락보다는 조정 구간이 좀 기간 조정까지 가격 조정 해가지고 좀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코인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감기가 된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조정받는 국면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10월까지는 매수 대기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나스닥과 관련된 두 번째 뉴스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보스턴 여는 총재, 나빠진 소비자 심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가 미국의 경제가 좋지만 소비자들의 나빠진 심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콜린스 총재의 경우에는요, 비관적인 심리가 만들어내는 자기 실현적 예언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와 낮은 실업률 지표 그리고 임금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몇 달 동안 지속이 됐지만요. 소비자나 유권자 정서가 경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점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 지형을 좀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울러서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현재 상황에서 매우 견조한 고용 시장과 함께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고용 시장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그 경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여 왔습니다. 기사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께 다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린스 총재가 강조를 했다고 하는 부분, 비관적 심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 실현적인 예언입니다. 결국에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말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서서 봤던 비트코인의 기사와도 좀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됐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인덱스 상품이 됐던 그냥 일반 상품이 됐던 모든 건 뭐 소비자의 심리겠죠. 투자자의 심리고 투자자의 어떠한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서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호재 쪽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또 거래할 수 있는 또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심리 상태가 됐었을 때 또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래하는 뭐 주식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인덱스 상품이 S&P도 그렇고 나스닥, 다우 모두 인간의 심리에 의해 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항상 급등이 있으면 조정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또 조정이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도 높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잔 콜린스 총재의 경우에는 올해 FOMC 투표권이 없기는 합니다. 이 마스터님께서는 꾸준히 투표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FOMC에서 금리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금리 발표를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게 점도표예요. 이 네. 점도표에는 연준 이사들, 그다음에 여는 총재들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도표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이번 금리 발표 때는 나는 0.25 금리 인하, 나는 동결, 나는 0.25 금리 인하 이렇게 점도표에 투표를 하게 돼 있고 이 투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걸 연준 수장이 파월 의장이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파월 연준 의장 혼자서 이번에는 그냥 금리 인상하자, 금리 인하하자, 동결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투표권을 갖고 하는데 지금 말씀한 지금 보스턴 연방 총재 같은 경우에 콜린스는 우리가 매파냐 비둘기파냐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인터뷰 내용도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좀 굉장히 좋은 쪽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올해는 이분이 투표권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투표권이 이제 이 사람이 가지게 되는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발언은 아무래도 시장에 좀 전파되는 임팩트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의 어떠한 멘트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연준의 분위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표권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콜린스 총재의 경우에는 중도에서 조금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총재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마스팅과 조금 더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이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워 노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본편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콜린스 총재 한번 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심리가 비관적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주목을 해야 하지만 일단 이 콜린스 총재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콜린스의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 지금 뭐랄까요? 투자자는 아직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호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금 상승 높죠. 그다음에 노동시장 굉장히 탄탄해요. 노동시장이 탄탄하고 임금이 좋다. 이 말은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나스닥에 대한 전략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팻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네, 나스닥에 대해서 매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차트로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금 굉장히 급락을 했죠. 지금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봤었을 때 오늘 상승한다 하더라도 많이는 상승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은 계속 여기에서 따라붙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 왔었을 때 내지는 곧 더 이상 못 가고 꺾이는 타임에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60분짜리로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분짜리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떻게 좀 60분짜리 한번 60분짜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새벽 3시에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계속해서 매도 대응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발 중동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S&P 나스닥은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건 맞다. 오늘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타격을 좀 받은 그러한 모습이었죠. 지금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18,000 이 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18,000 정도 올라왔을 때 이때는 매도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괜찮은 자리예요. 18,000 정도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17,880 이 자리까지 목표가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17,880도 이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다시 이 저점은 그냥 깨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만약에 18,000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위로 양봉으로 1시간짜리 기준입니다.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실상 거래를 우리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하루 정도는 만약에 18,000 위에 올라탄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지켜보시고 내일 전략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여러분들이 거래하는데 리스크를 줄이면서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에 대해서는 매도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5일 차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일의 경우에는 22시 45분에 최고가를 찍었던 바가 있습니다. 85.53달러 선까지 올라갔던 유가는 지금 5일의 경우에 점차 내려가는 장세가 펼쳐지다가 다시 또 반등 기조를 살짝은 보여주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보합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85.14달러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기사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일 관련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은행들이 유가 전망치 상향 조정에 박차를 가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시티은행의 전망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80달러에서 88달러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한다면 배럴당 70달러대 초반 또는 80달러대 초반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시에테 제네랄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 원유 가격에 내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분기 브렌트유 전망치를요, 배럴당 91달러로 잡았고요. WTI의 전망치를 87달러 50센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올해는 브렌트유가 평균 86달러 80센트, WTI가 83달러 30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 확률은 5%에서 15%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원유 가격은 쉽게 140달러까지도 급등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JP 모건의 경우에는 석유 전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단기 급등세를 제외해서 본다면요, 5월까지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90달러 선까지라고 전망을 해왔습니다. 지금 5일에 대한 두 번째 기사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두 번째 기사의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견조한 성장과 중동의 긴장으로 유가가 상승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화요일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말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동의 리스크 더 심화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48센트가 상승하면서 배럴당 90달러 58센트를 기록했고요. 5월 인도분 미국산 원유 선물은 49센트가 상승하면서 배럴당 85달러 9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의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정부의 자료에 따른다면 1분기 공식으로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무난하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장은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신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와 소매 판매 등 산업 생산량을 포함한 다른 지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위기가 드리워져 있지만 수요가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짚어봤습니다. 한편 이란의 경우에는 오펙의 주요 산유국으로서 하루에 3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내용서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마스터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 따라서 유가가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중동발 뉴스에 따라서 유가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실 오일과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리스크를 잘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스탑을 걸고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이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왔다 해가지고 매도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동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야, 소강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오일 가격 좀 떨어지겠지? 이건 정말 좀 안 좋은 그러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가가 널뛰게 하는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물론 전쟁에 기반한 거지만 그 정확한 본질은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팽배하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란 같은 경우는 오펙 회원국이기도 하지요. 하루 3만 배럴을 생산하는 이런 오펙의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인 이란이고, 이란과 혈맹을 맺은 나라들도 지금 오펙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운하 여기를 통과하는 물동량이 약 30%입니다. 30%인데 이란 같은 경우 옛날에 후틴 반군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건 이란은 국가예요. 후티 반군은 말 그대로 테러리스트 반군이죠. 이란이 만약에 이 해협을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육로로 가는 송유관을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물론 이건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다음에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원유 물동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였던 공급 물량이 70%로 줄었다? 그러면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겠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란과의 어떤 관계가 미국과의 대리전으로 갈 거냐, 내지는 그냥 뭐 공포를 주는 그냥 보복으로 그냥 단순하게 끝나거냐, 이 또한 모든 게 어찌 보면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돼요. 매도로 찔끔 먹으려다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악재가 태어났었을 때 정말 뼈도 못 추리고 우리가 또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차라리 현재 불확실성인 방향, 그러니까 매수 방향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 기사에 대한 질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전 11시에 나왔는데요. 5.3%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가 집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일단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책이 약세를 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1.65%로 하락 마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의 상황과 거기에 더해서 원유 수요에 대해서는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원유 최대 수입국은 인도, 중국, 그다음에 미국이 됩니다. 그 세 나라가 전체 원유 생산 대비 가장 수요 대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원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 항생 거래하면서 오전에는 항생을 거래합니다. 내일 또 공개 방송이니까 오전 10시에 항생 거래를 할 겁니다. 항생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GDP는 전년 대비예요. 그러니까 전년 1분기 대비 얼만큼 올랐냐 내렸냐예요. 근데 전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중국이. 1분기가 특히나 거기보다 조금 좋아질 뿐이에요. 하지만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유가와 연결된 겁니다. 유가 자체에도 그 나라의 어떠한 부분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에 영향을 주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기름을 굳이 써야지, 이 비용으로 이걸 써야지만이 어떠한 제2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업 생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산업 생산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항생이 굉장히 하락을 좀 했었던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중국 지표 GDP보다는 산업 생산이 안 좋게 나왔다. 그다음에 중국 GDP는 전년 너무 안 좋은 거에 대비해서 전년 대비 1분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좋게는 나왔지만은 그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어찌 됐든 간에 유가는 지금은 항상 공급과 수요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수요인 측면에서 중국이 경제가 이러이러한데 어떨까? 근데 사실은 지금은 유가는 수요인 측면보다는 공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라든가 그다음에 물동량의 감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그리고 원유에 대해서는 인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이 3대 수요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중국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GDP보다는 산업 생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산업 생산이 유가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큰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매수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차트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봉 차트보다는 60분 차트 바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또 바로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장 본장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양복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1차적으로 85.40 이 라인이 현재로서는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양봉이 올라섰기 때문에 84.90은 지금 현재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예요.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고 1차적으로 84.90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50틱 정도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5.40까지 일단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 만약에 85.41 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오일 같은 경우에는 86.27까지 다시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84.89 아래로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매도는 여러분들 무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전 저점이 84.05인데 이 저점이 깨진다라고 하면 83.60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공략을 하셔도 돼요. 다시 84.90 아래로 내려갔다가 84.90을 다시 회복한다. 뭐 이게 12시가 되든 12시 넘어서가 되든 1시가 되든 뭐 다시 84.90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매수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일은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로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매도세가 꺾이고 어떠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다. 60분짜리입니다. 적어도 60분 캔들에 양봉이 나왔을 때 조정을 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매수 전략을 주셨습니다. 직전 저점이 깨진다면 83.60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잡아보셔도 좋겠고요. 84.90까지 올라온다면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골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골드의 경우에 23시 24분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와 관련된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금랠리,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차익 실현 매물로 잠시 멈춤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금 가격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수요, 또 중앙은행의 강력한 매입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어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3월 미국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고금리 전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5개월 내 최고치인 4.66%까지도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 로스 노먼의 경우에는 금과 국채 금리 사이에 장기적인 상관관계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높은 금리는 금 가격의 상승을 막는 가장 강력한 역풍 중에 하나지만 이번 금 랠리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금값이 올해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2,500달러 선을 시험하고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온스당 3,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관련된 기사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마스터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에서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와 달러는 커플링이 되고요. 골드와 달러 또 달러와 또 골드와 국채 금리는 디커플링 공식을 갖게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금 거래를 할 때는 가장 참고할 부분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골드를 거래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미국채 뭐 10년물 차트를 보고 내가 이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골드를 거래한다. 내지는 뭐 국채 가격 그다음에 미국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 물론 이렇게 저도 전에는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때는 커플링으로 같이 동조화로 움직이고 네. 어쩔 때는 또 비동조화로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엮으려고 그래요. 왜? 거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이거 질문이 아니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국내 사과값이 엄청 많이 막 뛰었잖아요. 네. 뭐 대파도 많이 뛰었고 그러면 대파, 뭐 사과값이 사과, 네. 올랐고 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사과가 오르면 금도 오릅니까? 그런 상관관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근데 네. 사람들 투자자들은 이렇게 제3자가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자꾸 가격을 커플링을 시키는 거예요. 상관관계를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뭐 10년, 요즘에 10년물 국채하고 좀 맞는 것 같아. 뭐 엔화하고 요즘에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안 맞으면 또 어긋나 버리잖아요. 일관성 있게 똑같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거래하기 편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과값이 많이 올라서 골드도 올랐나 이래 터무니없겠지만 이 차트를 만약에 또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야 사과값 오르니까 정말 골드가 오르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 거래를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달러죠. 달러 인덱스와는 거의 좀 싱크율이 한 70% 정도 돼요. 100%짜리는 없죠. 싱크율이 한 70% 돼요. 왜 그러냐? 안전자산으로는 골드와 달러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가 이 세 가지가 보통 안전자산으로 속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골드와 쉽게 얘기해서 미국 달러, 네. 달러를 이렇게 상관관계로 커플링으로 보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낫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차라리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현재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골드가 상승하는 거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골드는 하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그때그때 맞게끔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골드와의 관계를 찾아보자면 달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술적 분석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스터님과 못다한 이야기는 공개방송 통해서도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바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하루에 2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공개방송 통해서도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파워 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방송 참여하시면서 이 파워 노트까지도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골드에 대한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골드에 대해서는 매수와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시그널 주실지 궁금한데요. 제가 신호 드릴 테니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네, 골드에 대해서 매수 전략을 주셨네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현재 골드는 안전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오일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차원에서 중동발 리스크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 어찌 됐든 간에 불확실성은 아직 존재해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점 매수로 공략을 한다. 오일과 전략이 좀 비슷합니다. 차트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2,381달러에서 오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2,340달러까지 한번 찍었는데 꼬리 달고 올라왔죠. 이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448달러예요. 2,448에서 2,340이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한 4개월, 3개월 동안 움직일 양을 하루 만에 움직인 거예요. 굉장한 요즘에 변동성이 있는 그러한 상품 중에 하나가 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381선이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2,400달러, 2,406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2406 위로 다시 올라선다 그러면 2422까지도 볼 수가 있다. 하방 같은 경우에 2381이 깨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는 여러분들 가급적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려왔다가 다시 2365 위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 이때 조정 줄 때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전략.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임. 정확하게 자리를 주죠. 이럴 때가 매수 타임이에요. 이럴 때 매수를 들어가는 거. 다시 음봉 떨어지면 그냥 거의 본절에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2422달러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2422달러까지는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아마 당분간은 2422달러 그다음에 2320달러 이 사이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드 대응을 하실 때는 저점 매수로 공략을 계속 하시는 게 좀 나아요. 많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매도로 베팅을 했다가 숨도 안 쉬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골드 같은 경우에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는 오일과 비슷하게 전략을 짜보자라고 해주시면서 매수 포지션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381선이 지지를 받게 된다면요. 2406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406선까지 올라선다면 2422선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는 가급적 들어가지 말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수익률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수익률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익률에 대해서 남한산성님 마스터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시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리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 시장, 그러니까 미국 뭐 장이 열리면 나스닥, S&P, 그다음에 골드, 오일 이 네 종목을 주로 거래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어제 나스닥 거래했던 거 잠시 리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미국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미국 장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줄은 몰랐죠. 계속해서 좋은 매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는 매도지만 짧게 매수로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음봉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갈색선 아래에서 종가가 끝났어요. 그래서 거의 본전에 그냥 수수료 정도 손실 보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죠. 이거 괜히 잘랐네. 이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이 선에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조정 시에 매도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수익을 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11시 30분,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여기까지 떨어졌고 여기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매도로 공략을 해서 짧게 이 한 마디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어제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총 3번의 거래를 해서 한 번은 본전에 빠져나왔고 두 번은 수익을
좀 챙겨가지고 나왔던 그러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5분짜리인데 이렇게 짧게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다이나믹하고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수익률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매매를 어떻게 하셨는지 짚어주셨는데요. 총 3번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익률이 나타났는지까지도 정리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터님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18,00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 후에 17,880포인트에 익절하는 게 유리한데요. 18,0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손절 후에 대기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의 가격, 수요보다는 공급이 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저가 매수의 전략으로 진입을 해보시고요. 84.90달러 매수 진입 후에 50틱에서 익절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골드 변동성이 큽니다. 오일처럼 저가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선시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박수연 앵커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